네, 이번 시간은 네 번째 시간으로 이더넷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2계층 프로토콜에는 2계층에는 사실 다양한 프로토콜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이더넷도 있었고 우리가 막 토큰 링 이런 링 그다음에 토큰 버스 그리고 우리가 이거는 랜 환경이 주로 사용되는 것들이고요. 웬 환경에서는 우리가 아주 예전에 많이 쓰였던 프레임 릴레이나 그다음에 PPP, 뭐 HDLC 이런 프로토콜들이 2계층의 대표적인 프로토콜들입니다. 사실 2계층에 이렇게 랜 환경의 FDDI 뭐 이런 것들, 뭐 DQDB 이런 것들 많이 있었는데요.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거는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 친구들이 다 사장이 됐다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다 사라지고 현재 남은 거는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 이더넷만 사실상 거의 남아 버리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기술들은 거의 이제 사라지게 되었고요. 이 웬 환경에서도 사실 요즘 들어서는 밑에 이 프레임 릴레이라는 기술들도 거의 사라졌고 이전에 이 프레임 릴레이 전에 ATM이라는 기술도 있었거든요. 이런 기술도 사실상 현재는 거의 다 사라져 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사실 이런 기술들은 이 두 개 기술들은 우리가 전용선 라인에서만 좀 사용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거의 대부분의 랜 통신이 거의 99% 이상이 다 이 이더넷에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최근의 경향은 이 이더넷이 이 웬 환경까지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캐리어 이더넷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메트로 이더넷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런 식의 2계층에서는 이런 프로토콜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에서는 이 이더넷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데이터를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1대1 통신이 있고 한 명이 여러 명에게 보낼 수 있는 통신이 있고 한 명이 모든 사람에게 에브리바디한테 보낼 수 있는 통신이 있습니다. 이 1대1 통신을 유니캐스트라고 하고 그리고 여러 명 이 한 명이 보낸 데이터가 세 명한테 가죠. 1대 N으로. 예, 이게 멀티캐스트고 이 모든 사람한테 하는 것을 브로드캐스트라 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다음에 그거는 뭐냐면 이 이더넷인데요. 이 이더넷은 원래는 이 세 회사가 만든 공동으로 개발한 램 프로토콜입니다. 그 70년대에 나왔고 80년도에 이더넷 2가 나왔고 그리고 83년도에 IEEE에서 요것을 바탕으로 이렇게 만들었고 최초의 이더넷은 뭐냐면 우리 요즘 최근에 UTP 케이블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때는 UTP를 안 쓰고 다 동축 케이블을 이렇게 중앙에 메인 동축 케이블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신호들이 이렇게 분기에 나가서 이렇게 했습니다. 요거를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 버스 토폴로지라고 배웠는데요. 요 버스 토폴로지 기반으로 최초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최초에는 요것을 만들어서 이 기반 기술들은 이것에 대해서 뭐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이 다양한 기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더넷은 현재는 뭐냐면 최근에 초기의 이더넷은 10메가였습니다. 근데 현재는 100메가 원지에서 한 400G, 800G까지 나왔습니다. 이렇게 속도들이 발전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실제로는 이제 110G 환경이 그래도 가장 메인스트림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속도의 발전들은 이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점차적으로 한 10배의 속도로 계속 이렇게 발전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10배 말고 중간에 과도기적 10배에서 4배 발달한 40G 또 25G 이런 2.5G 이런 중간에 과도기적 기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빨간색으로 된 것들이 보시면 10배씩 뛰는 것들인데요. 이렇게 주로 이렇게 뛰다가 최근에 이제 이런 기술들이 보면 이렇게 중간에 많이 있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10배의 속도 차가 나기까지 필요 없는 환경이 있습니다. 10배 속도 차는 많은 또 비용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 중간에 한 2.5배, 5배만 되더라도 속도 증가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더넷들은 요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이론적인 거라서 그냥 이런 게 있다면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꼭 중요한 거는 우리 현업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오토 네고시에이션이란 것들이 100메가 때 도입됐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점차적으로는 이 하프 듀플렉스 통신들이 결국적으로 사라지고 있다. 이 방향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토 네고시에이션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옛날에는 이렇게 해서 10메가 장비만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게 100메가 장비가 있거든요. 그럼 이 사이에 속도가 매칭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속도 매칭을 옛날에는 이 10메가, 100메가를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어쩌없이 양쪽 얘를 10메가로 맞춰줘서 이렇게 10메가를 이렇게 스피드를 매칭을 시켜줬습니다. 수동으로 관리자가. 관리자가 너무 불편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 오토 네고시에이션을 우리가 이것들 이 중간에 연결 장비가 있으면 이런데 이 오토 네고시에이션을 도입하면 이 양쪽 간에 가장 느린 10메가, 100메가면 합당한 중간에 매칭되는 10메가로 자동으로 매칭을 시켜줍니다. 이런 것들이 오토 네고시에이션이 도입됐다. 이게 가장 많이 중요한 기술들이고요. 이 중간에 이제 원지 이더넷다 보니까 10배 정도 속도가 빨라지게 됐어요. 그래서 뒤에 이제 나올 건데 충돌 탐지란 개념이 나올 건데 여기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기술들이 나왔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기술들이 현재 거의 다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참고로 이런 게 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과도기적 기술들 10배씩 아니라 2.5G, 5G 이런 기술들이 멀티킥 이더 포트라 해서 최근에는 이런 기술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 이게 한 2020년 전후부터 저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이런 장점이 있냐면 이런 기존에 쓰던 카테고리 5E 케이블을 사용하여서 속도를 늘릴 수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케이블을 유지하면서 요것들을 스위치를 교체해주고 단말에 그 닉 카드를 바꿔주면 되면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장비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넷은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중요한 건 여기 하나만 하면 이더넷은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연결, 비연결 지형제 이거 신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옛날에 저희가 전송 계층할 때 설명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TCP, UDP 예전에 설명할 때 보면 어떤 거 설명드렸습니까? 이런 것들 보면 TCP 같은 경우는 하기 전에 어떻게 서로 간에 연결을 이렇게 맺고 그리고 어떻게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보내고 그리고 연결을 종료했지 않습니까? 4계층 프로토콜 중에서. 근데 UDP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바로 보냈다 했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연결을 맺는 과정이 없습니다. 그럼 연결 이런 것들을 왜 맺냐? 이렇게 연결을 맺어 놓고 나면 이걸 통해서 이 데이터 보낼 때에서 에러 처리할 때나 그러면 플로우 컨트롤, 흐름 제어 같은 거 할 때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있거든요. UDP는 마치 그런 거 없이 그냥 바로 보낸다 했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제가 음식점 비유를 들었는데 얘는 예약을 하고 간 다음에 TCP는 UDP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바로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얘는 제어 기능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식으로 한번 볼게요. 우리가 OSI 7 뭐 레이어 계층이 있으면 뭐 예를 들면 1계층하고 2계층, 3계층, 4계층, 뭐 7계층이 있으면 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제가 2계층에서 TCP를 썼어요. 그러면 얘는 연결을 이렇게 세션을 맺고 지향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다양한 에러 기능을 제공을 해요. 근데 이 중간에 이 보시면 이 3계층이 IP라는 프로토콜이 많이 있고 2계층이 이더넷이 있는데 얘도 연결 지향으로 하고 얘도 연결 지향으로 하면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럼 얘도 연결 지향으로 하면 플로우 컨트롤이나 에러 컨트롤을 할 수 있고 얘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면 이런 식으로 패킷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보면 얘가 에러 처리하고 얘도 에러 처리하고 얘도 에러 처리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은 번거로웠기 때문에 속도가 지연되면서 이렇게 많은 오버헤드가 발생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모든 계층들이 결론적으로 뭐냐면 할 수는 있는 프로토콜들이 점점 사라지면서 결론적으로는 결국 이 4계층의 이 TCP에 결국 의존하게 됩니다. 얘들은 그런 연결적인 기능들을 다 빼게 됩니다. 없이.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는 이 결론적으로 4계층에서 모든 에러 처리를 구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이 되고 있거든요. 결국 그런 방향으로 얘들이 연결하지 않고 그냥 전송 같은 거 없이 바로바로 UDP 성격처럼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있다 보니까 요즘 이더넷이 이제 가끔 이더넷의 서버 환경에 스토리지 환경에 민감한 환경이 있다 보니까 이더넷 환경에서도 이런 것들을 이제 흐름을 제어하자는 기술로 이런 것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더넷들은 결론적으로 랜 환경에 최초로 썼다. 근데 이제 얘들이 광 케이블 같은 것들이 이제 배우셨듯이 그런 것들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그 장거리 싱글 모드 장거리에서 웬 환경에도 일정 부분 쓸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했으며
발전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최초 발전하다가 최근에는 요 사이에 WAN 구간에서도 원래는 이 LAN 구간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더넷을 사용했다면 이 WAN 구간에는 앞에 설명드렸듯이 PPP나 HADLC 같은 이런 전용 프로토콜 또 여기는 이더넷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됐었거든요. 근데 현재는 요 구간도 이더넷을 확장시켰던 캐리어 이더넷 이런 것들 사용할 수 있게 방향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잘 그림을 한번 잘 보십시오. 예전에는 랜에서 WAN으로 바뀔 때는 뭐냐면 이렇게 요 구간은 우리가 그 인캡슐레이션 할 때 802.3이 이제 이더넷인데요. 이더넷 방식으로 했고 얘도 이더넷이니까 이더넷 방식으로 했는데 얘는 전용선 HDLC 프로토콜 하다 보니 HDLC 형태로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했던 것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캡슐 방식 바뀌었다면 얘는 다 방식이 똑같죠. 예, 그 방식이 그대로 유지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래서 해서 이더넷으로 해서 쭉 이렇게 밀고 나갈 수 있게 웬 링크에서도 되고 있다는 방향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넷 프레임의 구조가 있는데요. 이 프레임 구조는 사실 두 가지 구조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보시면 근데 가장 이 두 가지 구조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뭐냐면 이게 거의 다 쓰입니다. 요 밑에 건 잘 사용되지가 않습니다. 이 차이점은 타입하고 랭스가 있는 건데요. 초기에 요 위에 있는 것들 시장을 점유해 버리고 나서 IEEE에서 요걸 바탕으로 802-3 표준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표준을 만들었는데 실제적으로 얘가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보니까 이 방식이 더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요 방식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간단히 요거는 좀 중요한 거라서 간단히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고 그다음에 이걸 PPT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넷 이렇게 프레임을 쭉 뽑아보면 우리가 항상 이더넷 2계층은 어떻게 뭐가 붙는다 했습니까? 데이터가 있으면 딴 계층들은 어떻게 하면 이 앞쪽에 헤더만 붙는다 했죠. 근데 2계층은 뭐냐면 이 앞뒤에 붙습니다. 이 앞에도 붙고 뒤에도 붙는다 했죠. 뒤에 트레일러 이런 것들이 붙는다 했죠. 이렇게 얘도 똑같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앞쪽에 붙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이 DA라고 해서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에서 목적지 주소, 그다음에 소스 주소가 이렇게 제일 중요한 주소가 두 개가 딱 이렇게 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보시면 이 두 개가 이렇게 붙었죠. 여기 보시면 데스티네이션 주마치 그리고 타입 FCS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이 뒤에 타입이 붙고 이 뒤쪽에 데이터가 붙고 요게 FCS라는 게 붙습니다. 요것들은 뭐 FCS가 뭐냐면 프레임 체크 프레임에 대해서 에러를 체크하는 건데 CRC라는 기술을 사용해서 결국 얘가 에러를 탐지합니다. 에러를 수정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요 들어오면 이 전체를 바탕으로 이 전체에 대해서 에러를 탐지를 딱 하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탐지하고 나서 에러 탐지다 그러면 에러 패킷을 버려버립니다. 버려버리면 어떻게 돼?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까? 이더넷은 어떻게 연결 지향적이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기능이 없다 했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얘가 버리고 나면 결국 종단의 4계층에 있는 TCP가 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면 다시 재전송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재전송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이게 버려버리게 돼 있고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여기 주소입니다. 주소. 2계층에서 요 물리 주소입니다. 물리 주소. 요게 목적.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단말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이더넷 스위치가 있으면 얘가 이쪽으로 보낼 때는 결국 A라는 주소가 C가 있으면 이렇게 이 주소를 이렇게 달고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목적지 주소를 먼저 달고 출발 주소를 먼저 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까지는 다 이해가 되는데 중간에 이 타입은 뭘까요? 타입은. 자, 이 타입은 뭐냐면 이 타입이라는 게 나오면 이 타입 필드가 이제 나중에 IP나 다 나올 건데 이 타입 필드가 나온다는 건 뭐냐면 요 위에 있으면 자, 우리가 인캡슐레이션 했을 때 보면 요렇게 해서 자 4계층, 3계층 이렇게 하다 보면 데이터가 내려오면서부터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붙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인풋되는데 이 위계층에는 3계층에는 다양한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뭐 IP 프로토콜도 있고 ARP도 있고 RARP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면 이 3계층의 프로토콜이 이렇게 내려왔을 때 얘들이 어떤 프로토콜이 위 계층에서 이걸로 포장을 했어.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이걸 해놓으면 뭐냐면 이렇게 해서 이 타입 필드에 적어 놓으면 이거를 수신 측에서 타입 필드에 이렇게 적어 놓으면
이게 쭉 가면 수신척에서 이걸 수신할 거지 않습니까? 그럼 위로 올려 보낼 때 요게 타입 필드가 IP다, ARP다, RARP다 알면 그쪽으로 올려 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요 기능을 이렇게 있는 거는 상위 계층이 어떻게 했던 것을 이렇게 딱 적어 놓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더넷은 요것도 저것도 여러 가지 프로토콜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먹스 기능을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섞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 타입 필드를 통해서 상위 프로토콜을 구분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제가 얘는 데스티네이션을 목적지 주소, 출발지 주소, 타입, 상위 계층 프로토콜 이렇게 해서 이 16진수로 이렇게 해서 숫자 뭐 이렇게 0800이면 IP다, ARP다 이렇게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에러 체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요 앞에 얘가 특이하게 뭐냐면 이게 프리앰블 SFD 요게 있습니다. 근데 얘는 뭐냐면 실제 프레임은 아니고 얘는 2계층이 아니라 데이터 랭크 계층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요거는 1계층 물리 계층입니다. 물리 계층. 그래서 나중에 프레임을 크게 계산할 때 다 뺍니다. 근데 항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게 뭐냐면 실제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 보면 이렇게 전송 매체를 통해서 UTP나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서 서로가 결국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정기적 신호가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얘 가운데 이렇게 10, 10, 10, 10, 10 이렇게 해서 10, 10, 10, 10 이런 식으로 해서 얘가 받기 전에 서로 간에 데이터를 만약에 뭐 10, 11, 이렇게 데이터를 보내기 전에 뭐냐면 사전에 이런 신호를 보냅니다. 이렇게 보내서 요거를 7번 반복합니다. 10, 10, 10, 10. 그리고 나서 10, 10, 10, 11 이렇게 합니다. 마지막에는 룰을 깨죠. 그래서 뭐냐면 요렇게 7번 보내고 8비트 7개가 보내고 요렇게 해서 마지막에 딱 깨면 뭐냐면 이게 뭐냐면 데이터를 이렇게 해서 야 이제 내가 너한테 데이터 보낼 거야. 너 준비해 하다가 마지막에 요게 딱 오면 바뀌면 뭐냐면 이제 데이터 이 다음부터는 데이터가 이제 실제 2계층 프레임 데이터가 간다는 걸 알립니다. 결국적으로 뭐냐면 데이터의 프레임의 그 시작과 끝을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럼 얘는 요 신호를 보고 나서 이제 들어오는구나 시대 데이터가 알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이 프리앰블이란 걸 스타트 오브 디리미터에서 구분자라는 거잖아요. 이 프레임은 시작을 이제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게 딱 해서 1011이 딱 들어오면 뭐냐면 프레임이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뭐냐면 얘는 근데 물리 계층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얘가 실제 프레임이 전체인데요. 이 앞부분에 제가 말씀드린 요 앞쪽에 있고 뒤에 트레일러가 부분이 있죠. 이 트레일러 여기에 오류하는 부분 여기 앞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해서 구성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여기 보면 패딩이란 표현이 보입니까? 패딩이란 것은 뭔가 채워 넣는다는 겁니다. 채워 넣는다는 것은 이게 뭐냐면 이더넷은 아주 특별한 성질이 있는데 패딩이란 것은 우리가 이 상위 계층 뭐 IP나 ARP 뭐 RARP 상위 계층 데이터가 이렇게 내려오면 얘가 프레임의 데이터고 이 앞쪽에 앞에서 봤듯이 데스티네이션 소스 타입을 붙이고 이 뒤쪽에 에러를 이제 체크할 수 있는 붙이는데 이 데이터가 내려오는데 이 데이터가 최소 크기 이상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들이 너무 작으면 이 뒤에다가 0을 이렇게 다 추가합니다. 패딩. 우리가 빈 공간에 이렇게 공간을 이렇게 비어 있는 공간을 채워 넣는 패드처럼 채워 넣는 건데 이걸 채워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최소한으로 뭐냐면 48바이트가 돼야 됩니다. 이 내려오는 데이터가. 근데 48바이트가 아니라 30바이트가 된다. 그러면 이 000을 채워서 이 바이트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구간 데이터가 패딩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왜 불필요하게 채워하냐? 이거는 나중에 보면 이더넷에서 이게 충돌 탐지라는 문제 때문에 이게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에 대해서는 뒤에 나올 건데 결론적으로 이 패딩이란 건 그렇게 해서 발생한다. 그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이 패딩이라는 의미가 그렇구나. 이게 나중에 충돌 방지에서 나온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802-3 프레임은 타입 대신 랭스가 있습니다. 이 랭스란 것은 뭐냐? 이 프레임 전체 길이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요 안쪽에 보면 이 헤더가 있는데 요 안쪽에 타입을 나타내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좀 더 데이터량이 줄어들겠죠. 그런 것들이 있고 이 타입을 표시할 때 이 타입을 표시하는 그게 얘는 2바이트인데 안쪽은 일반적으로 1바이트로 표현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바이트 8비트 2의 8성 256개의 프로토콜들 상위 프로토콜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실제 저희가 몰랐는데 프로토콜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실 시장에 사장된 게 많아서 그래서 이걸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있었다 보니까 실제로 이거는 거의 잘 사용하지 않는다. 실제적으로는 잘 사용되지 않고 일부 사용되는 것도 있지만 실제 요 위에 것만 좀 기억을 해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참고인데 요거는 그냥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결국 요 앞쪽에 요 헤더를 설명해 놓은 건데 그걸 쓰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나중에 보시라고 제가 나중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더넷에서는 이게 어떻게 하냐면 이 CSMA/CD라는 기술인데요. 이게 초기에 나왔던 기술인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초기에 이더넷에 이렇게 동축 케이블 이렇게 여러 명이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이렇게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되냐면 얘가 신호를 딱 쏘아버리면 이 신호가 이렇게 케이블 타고 전체적으로 전기적 신호가 전파될 거지 않습니까? 근데 얘가 쏘는 동안에 얘가 또 쏴버리면 이 중간에 신호에 충돌이 발생을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데이터가 중간에 이제 충돌 나버리다 보니까 결국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뭐냐면 한 명이 보내고 있는 동안 다른 사람 보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걸 뭐냐면 하프 두플렉스라고 하죠. 한 명이 보내는 동안 다른 우리가 요렇게 있었 한 마리 있으면 동시에 이렇게 얘가 보내고 얘가 RX 같이를 할 수 있으면 이거를 풀 두플렉스라고 하는데 한 명이 보내는 동안 한 명이 이렇게 보내면 나머지 사람은 이제 받고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얘가 이제 보내는 게 끝나면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얘는 풀은 뭐냐면 동시에 주고받고 할 수 있는데 얘는 동시에 한 명밖에 못 보내는 거죠. 그래서 얘는 하프 두플렉스 통신을 CSMA/CD 어떻게 얘는 이더넷은 초기에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이 중에 누가 쓰는지를 봅니다. 이 중에 아무도 안 쓰나 이렇게 신호가 전기적 신호가 없는지를 뭐냐면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없네 그러면 이 중에 누구라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A가 이렇게 C한테 보낸다면 일단 처음에 CS 합니다. 캐리어 센스에서 신호가 없는지 신호를 센스하고 그리고 MA 멀티플 액세스 이 중에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A가 보낼 게 있으면 A가 하고 그런데 A가 이렇게 데이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얘가 이렇게 보내면 뭐냐 충돌이 탐지되겠죠. CD 충돌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얘가 보낸 데이터 충돌 발생하면서 충돌 데이터가 여기까지 오면 그때 돼서 얘는 이제 탐지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S란 것은 뭐냐면 누가 쓰는지 확인하고 안 쓰면 이제 보내는 거죠. 그러고 나서 충돌이 발생하면 충돌을 탐지합니다. 그럼 충돌을 탐지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 그럼 충돌이 탐지됐으니까 일단은 이 각자 단말들한테 임시에 백오프 타이머라 해서 너희들 당분간 보내지 마 이렇게 해서 랜덤하게 다 시간을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다시 이제 뭐냐면 아무도 안 쓰고 있겠죠. 그때 다시 이 과정이 반복이 되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이 이렇게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거고요. 결국 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요것들입니다. 그리고 뭐냐면 단말이 늘어날수록 어땠어요? 충돌이 증가하겠죠. 왜냐하면 동시에 전송할 가능성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대책으로 나중에 이제 스위치라는 장비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요것을 이제 우리가 UTP 케이블에서 보면 풀 두플렉스 TX, RX를 이렇게 구분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구분하게 됩니다. 향후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CSMA/CD는 초기에는 이것을 동축 케이블 개발 쓸 수밖에 없었지만 이게 계속 이더넷에 묻어 있습니다. 묻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가 얘가 이렇게 데이터를 보내는 동안 안 써서 보냈는데 얘가 이렇게 데이터를 보내고 있는데 신호가 이렇게 가지만 전기적 신호가 이렇게 가고 있지만 얘 입장에서는 전기적 신호가 그때까지 안 느껴지니까 아무도 안 쓰고 있냐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얘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충돌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보낸 순간에. 근데 충돌이 발생하지만 얘는 충돌이 발생했다는 걸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얘가 보낸 데이터가 이렇게 와야지 이 시간에 충돌이 발생하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왔는데 얘는 어떻게 하냐면 얘는 보내고 나서 자기가 다 보내고 나면 더 이상 그 의식을 하지 않거든요. 자기가 계속 이렇게 보내고 있는 동안에 이 신호가 들어와 버리면 얘는 충돌을 감지할 수 있는 거죠. 결국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이게 충돌을 감지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 프레임에 이 어느 정도 전송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뭐냐면 자 얘가 이게 보낸 신호가 이렇게 전기적 신호가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이까지 가는 끝 지점에 거의 왔는데 얘는 어떻습니까? D 입장에서는 끝 지점에 왔지만 자기한테 전기적 신호가 안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는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면 제일 비극적으로 충돌이
발생하는 거죠. 여기서 충돌이 발생했지만 이렇게 다시 가서 얘는 그때 충돌을 인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 최고 안 좋은 경우는 뭐냐면 이 최고 이 두 단말 간에 통신이 발생할 때 그때가 가장 충돌이 최악의 월스트 케이스겠죠. 결론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더넷에는 이렇게 따졌을 때 최대 우리가 전송 시간이 약 25.6 밀리세크라고 마이크로세크라고 간주합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니까 51.2 10메가bps에서 이렇게 되니까 최소한은 뭐냐면 얘가 그때까지 계속 신호를 쏘고 있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돌아오는 것들을 돌아왔을 때 얘가 보내고 있어야지 얘가 충돌을 감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더넷 프레임이 최소 64바이트가 돼야 됩니다. 근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더넷은 뭐냐면 64가 돼야 되는데 이 앞쪽에 목적지, 출발지 주소, 타입이 있고 CIC가 있지 않습니까? 애들이 다 18바이트입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얘가 안에가 최소 얼마 돼야 된다? 64에서 18을 빼서 48이 돼야 됩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얘는 위에서 내려오는 상위 계층에서 내려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얘가 뭐 IP나 ARP나 내려오는데 이게 이 정도 사이즈가 안 되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48바이트가 안 되면 48바이트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뭘 필요하다? 패딩이란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결국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이제 설명드렸던 게 다 매칭이 되는데 결국 이 충돌을 탐지하기 위하다 보니까 이 프레임의 크기에까지 영향을 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요것들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최소 프레임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된다? 패딩을 한다. 근데 만약에 그러면 이거보다 더 크게 패킷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더넷에서 얘는 최대 1518바이트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이 합쳐서 18이거든요. 그럼 이 앞쪽이 1500이 될 수 있습니다. 요거보다 큰 거는 뭔가 이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패킷하고 다 폐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얘들 이더넷은 뭐냐면 최소랑 최대 제한이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면 됩니다. 근데 1500바이트가 사실 좀 작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게 뭐냐면 이걸 좀 증가할 수 있는 점버 프레임이라는 개념도 일단 나왔다. 그래서 이렇게 작게 아니라 크게 한 차에 더 실어서 보낼 수 있다. 그래서 한 번에 대용량을 전송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수를 감소시킬 수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점버 프레임은 사실 잘 많이 이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더넷 표준이 요걸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요거보다 이상된 건 어떻게 된다? 다 폐기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쓰려면 이 경로상에 있는 모든 장치에서 점버 프레임을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근데 인터넷 환경에서는 이 수많은 장비들을 거치지 않습니까? 이 수많은 장비들이 다 점버 프레임을 활성화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버 프레임 같은 경우는 너무 좋은 기능이지만 좀 제한적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회사 내에 우리가 큰 스토리지가 있다면 스토리지 내에서 랜 구간의 일부 구간만 회사가 다스릴 수 있는 구간은 점버 프레임을 사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회사에서 중요 스토리지 활성화시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더넷에는 서로 간에 뭐냐면 앞에서 아까 프레임이 봤지만 이 주소가 있습니다. 이 주소를 맥 주소라 합니다. 물리 주소고 이 이더넷 통신에는 이렇게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라 해서 우리가 랜 카드라고 부르죠. 그 안에다 보면 이 안에다가 주소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데이터가 이렇게 쭉 들어오면 얘가 뭐냐 주소가 자기 주소다. 그러면 수신합니다. 근데 자기 주소가 아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버립니다. 폐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요 이더넷 주소는 크게 보면 6바이트인데 일반적으로 16진수로 많이 표현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이 앞쪽에 3바이트는 만든 생산자 뭐 HP 델의 생산자의 코드고 이 D가 실제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면 제조사 코드랑 얘가 그 고유하게 제조사에서 보는 시리얼 넘버 코드로 구분이 되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두 개는 참고 자료인데요. 우리가 여기 보시면 이 맥어드레스의 첫 바이트 1바이트 요거 16진수지 않습니까? 16진수를 이렇게 2진수로 펼치면 이렇게 8비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8비트 첫 바이트의 이 8비트 제일 마지막에 요것은 뭐냐면 0이면 유니캐스트고 1이면 멀티캐스트거든요. 요걸 통해서 맥 주소일 때 요걸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 앞쪽에 원래 얘는 장비를 제조할 때 고유하게 찍혀 나와요. 근데 요즘 윈도우랑 리눅스에서는 이 OS 자체에서 이걸 변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이 부여하면서 유일한데 이걸 임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어떠냐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 생산할 때 되어 있으면 요 UL 구간, UL 비트 두 번째 비트인데요. 요 비트는 뭐냐면 그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얘는 0이면 원래 새겨놓은 주소야. 근데 1이면 로컬하게 윈도우에서 변경했다는 거다. 이렇게 해서 표시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더넷의 이제 주소 체계는 결국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특이하게 모든 이진수를 1로 하면 FFF이 됩니다. 요거는 브로드캐스트 주소입니다. 요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주소입니다. 이게 ARP 리퀘스트나 뭐 DHCP나 이런 데 리퀘스트 메시지에 많이 사용되는데요. 요거는 정말 중요한 주소다. 그래서 단말이 이렇게 해서 모든 단말한테 다 보내면 뭐냐면 뿌리면 이게 브로드캐스트 주소가 됩니다. 그러면 이 단말들은 이 주소에 해당되면 자기 주소가 아니지만 다 수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해석을 합니다. 그 유니캐스트 우리가 이 주소 이렇게 보내면 그렇게 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떻다 했습니까? 자기 주소가 아니면 받자마자 에이 하면서 왜 왔지? 아주 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 주소는 자기 주소가 아니지만 브로드캐스트 모두 다 받아라. 이 말인 거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수신해서 수신하게 됩니다. 그 수신. 자, 요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멀티캐스트란 거는 제가 보세요. 한 명이 보내면 이렇게 네 명이 있으면 이렇게 다 보내는 게 브로드캐스트고 이 중에 세 명도 보내는 게 멀티캐스트입니다. 그래서 멀티캐스트일 때는 이렇게 맥 주소를 이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멀티캐스트 할 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더넷에서는 우리가 초기에는 이제 장비 처음엔 리피터라는 장비가 있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1010 이렇게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UTP 케이블을 타고 가면 어때냐면 신호가 이렇게 감쇄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감쇄가 발생하면 이 리피터를 장비를 통하면 다시 이렇게 신호를 키워줍니다. 장비를 그렇게 해서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는 물리계층에서 신호를 저희는 증폭한다. 감쇄를 해서 한다는데 사실 요즘은 잘 이 장비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고 예전에 초기 이더넷 같은 경우에는 이 동축 케이블을 사용했거든요. 요걸 이제 이름 읽는 법을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요 앞에 이더넷은 10이란 거는 10메가인 겁니다. 만약 100메가 이더넷이 이렇게 있다. 얘는 100메가, 여기 원지면 원지 이렇게 속도를 나타냅니다. 이거 베이스는 베이스밴드 통신이라는 거고요. 요 2는 약 거리, 2는 약 200m 185, 5는 500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더넷 초기는 이렇게 동축 케이블로 이렇게 통신을 했습니다. 현재는 요거 거의 다 통신 안 쓰죠. 현재는 다 UTP로 쓰지 않습니까? UTP로 쓰는 것들은 어떻게 보냐면 요 숫자가 안 되고 UTP의 T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해서 초기에는 표현했다. 결론적으로는 네트워크 장비 리피터라는 것은 거리를 확장하는 목적이다. 근데 이 리피터가 초기에 무조건 할 수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543 룰이 있었는데요. 뭐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동축 케이블 이렇게 끄고 있는 이런 같은 바탕으로 이렇게 분배를 신호 분배하는 이런 것들 세그먼트를 합니다. 이렇게 세그먼트가 있고 그리고 이 허브 간의 세그먼트인데요. 이것들이 543 룰에서 세그먼트가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5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리피터는 그러다 보니까 연결하다 보니까 4개가 있고 그리고 이 단말 중에 보면 이 세 군데만 세그먼트만 이 단말이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5대 4대 3 룰이 있으면서 최대 리피터는 4개까지 사용해서 확장할 수 있고 거리를 확장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중에 단 세 군데만 이렇게 세그먼트만 단말이 연결되어 있어요. 수 있다. 그래서 무작정 리피터에서 연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제한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피터는 이런 특성이 있었다. 근데 이 허브란 장비는 뭐냐면 이 리피터의 특성을 같이 가지고 있는데 멀티포트 리피터입니다. 사실 멀티포트 리피터. 자, 요걸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허브란 장비가 있으면 이게 아주 이제 처음에 저도 이게 헷갈렸는데 저희가 초기에는 어떻게 보면 동축 케이블로 통신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케이블이 있고 케이블이 이렇게 분기점을 이렇게 분배기를 따서 이렇게 단말을 연결해서 통신했습니다. 이 통신에서는 어떤 게 있다? CSMA CD로 있어서 동시에 한 명밖에 통신할 수 없었다. 이렇게 통신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요거를 허브란 장비는 어떻게 되냐면 허브란 장비는 이제 동축 케이블을 쓰지 않고 이제 어떻게 되냐면 UTP 케이블로 이렇게 이제 연결합니다. 자, 허브란 장비는 만약에 내가 A가 C한테 보내는 게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A, C. 그럼 허브란 장비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렇게 신호를 보내면 얘는 그냥 다 뿌려버립니다. 요 기능이 뭐냐면 플러딩이 나옵니다. 허브란 장비는 뭐냐면
받은 포트를 요 받은 포트는 다시 보내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하면 루프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받은 포트를 모든 포트에 뿌립니다. 그리고 또 어떤 기능이 있냐면 이렇게 오는 동안에 보면 신호를 이렇게 보내더라도 요게 이렇게 감쇄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작게. 그럼 얘가 다시 신호를 증폭시켜 줍니다. 아, 그러면 얘는 리피터 기능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네요. 예. 그래서 리피터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 뿌려줘서 결국 연결해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공간 UTP 케이블 이렇게 사용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면 이쪽에서 신호를 뿌리면 이쪽도 다시 신호를 증폭하겠죠. 그래서 여러 개의 포트를 가지고 있는 리피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증폭의 개념에 있어서는. 근데 통신의 개념에 있어서는 전달한 받은 신호를 모든 포트로 뿌리는 이 플러딩 기능이 있습니다. 플러딩. 그리고 여기서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마치 얘는 이렇게 뿌리면서 어떤 기능이 있냐면 얘는 실제로 이거랑 논리적으로는 같아져 버립니다. 결론적으로 뭐냐면 얘가 이렇게 전송하고 있을 때 얘가 이렇게 보내면 충돌이 발생합니다. 결국 허브가 돼 있으면 동일하게 뭐냐면 요거 성질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케이블이 이런 식으로 동축 케이블이 이렇게 분배기를 통해서 연결되지 되었던 망인을 단순히 허브를 통해서 이렇게 스타 구조로 연결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요 CSMA CD로 방식으로 충돌을 탐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이 단말에 늘어날수록 충돌이 발생할 확률이 많겠죠. 동시에 보내니까. 그리고 얘가 보내는 동안 또 딴 사람은 못 보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허브란 것은 뭐냐면 기존보다 이렇게 스타터 폴리지에서 이렇게 용이하게 구현을 할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 충돌의 이런 것들이 다 결론적으로 하프드프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허브 이런 장비가 있었죠. 그래서 허브 장비는 결론적으로 요즘은 거의 다 스위치가 대체했습니다. 그리고 요 표는 뭔지 아시겠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얘는 이제 1계층 물리계층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 토폴로지죠. 이렇게 별처럼 우리가 이렇게 저번에 배웠듯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컬리전이라는 개념 아시겠죠? 얘가 보내는 동안 얘가 보내면 충돌 발생한다. 마치 얘는 아까 이렇게 CSMACD가 동작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다 했습니다. 그 쉐어드 밴드위스란 말은 뭐냐면 이게 이제 한 명이 이렇게 보내면 얘가 충돌할 수 있고 충돌할 수 있다면 충돌이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얘가 뭐냐면 실제로 데이터를 꾹 보내면 이제 데이터를 보내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이렇게 나눠 쓴다는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충돌 발생이다 보니까. 그래서 보낼 수 있는 구간이 점자적으로 이렇게 제한적이다 보니까 대역폭을 공유한다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 허브란 장비의 이제 매력이 뭐냐면 허브는 제가 뭐라 했습니까? 이렇게 데이터를 뿌리면 어떻게 된다면 자기 받은 포트를 제외하고 다 보내죠. 요걸 무슨 기능이라 했죠? 플러딩이라는 기능이라 했죠. 그러면 여기 있는 A가 C로 보낼 때 이 PC에도 간다는 겁니다. 이 PC에도 가면 여기다가 캡처하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설치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가는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장애 처리할 때나 이럴 때 많이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허브란 장비는 우리가 의외로 이렇게 신호를 증폭하고 여러 단말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기능도 있지만 의외로 이런 장애 처리할 때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계층에 이제 브릿지라는 장비가 초반에 나왔는데 실제 현재는 이게 다 스위치로 대체되었습니다. 스위치로 대체. 얘는 2계층 장비인데요.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한번 이 브릿지와 이 스위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 나중에 자세한 동작은 다음에 한번 설명을 그 다음 챕터나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아까 허브는 어떤 문제가 있었죠? 허브란 것은 단말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보면 통신에서 이렇게 뿌리면 다 가버렸죠. 이거 플러딩이라는 기능을 했었죠. 그리고 어떻게 됐냐? 얘가 보낼 때 얘가 보내면 충돌이 발생한다. 그래서 동시에 못 보낸다. 하프드 뿌려서 통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얘 스위치는 조금 이제 생각한 겁니다. 야, 우리가 왔는데 이렇게 무식하게 그냥 뿌리는 건 좀 아니지 않냐.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요 안에 스위치는 요 안에 테이블을 만들면 테이블을 만들고 이 스위치마다 이렇게 물리적인 포트가 있거든요. 예, 포트 1번, 예, 포트 2번, 포트 3번 이렇게 단말이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 포트가 있고 주소가 있으면 얘 단말 원래 주소면 얘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AAA가 이게 그 앞에 만약에
자, 요게 회사 코드 HP라고 한번 봅시다. HP 1번이라고. 얘도 또 HP 장비라고 봅시다. 예, 두 번째 시리얼 번호. 그다음에 AA000003 이렇게 해서 이건 벤더 코드고 이게 그거라 했잖아요. 맥 주소가 이렇게 6바이트로 돼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상태에서 그러면 포트 1에는 요거 다 적기 그러니까 이렇게 000001 이렇게만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포트 2에는 얘가 있고 포트 3에는 000003이 있다. 한번 해보겠어요. 이렇게 테이블을 얘가 만들어 둡니다. 스위치는 이렇게. 이거를 뭐냐면 맥 주소에 대해서 요거 아까 맥 주소라 했지 않습니까? 이 맥 주소에 대한 테이블에서 맥 어드레스, 맥 주소죠. 맥 어드레스 테이블이란 걸 테이블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만들어 두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얘는 아까 무식하게 뿌렸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면 1이 3으로 가는 거 있으면 이렇게 들어오면 자, 우리가 아까 프레임이 어떠 있죠? 이 프레임이 출발 목적지 주소, 출발 주소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쭉 들어오면 얘는 요 주소를 봅니다. 목적지가 1에서 3으로 가는 거면 3으로 가네. 그럼 딱 들어오면 3번은 어디 이 3으로 가는 목적지 주소니까 이 000003이 여기 쓰여져 있을 거나 프레임에. 그걸 보면 얘는 3번이네. 그럼 여기 온 게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는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아까 허브는 어떻게 하냐면 통신할 때 이렇게 보내면 다 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어떻게 한다? 보낸 데이터 이쪽으로만 가버리게 됩니다. 예, 아주 좋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통신이 굉장히 유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 더 있죠. 만약에 얘가 이쪽으로 보낸다고 해볼게요. 얘가 이번에는 이렇게 보낸다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얘도 이렇게 보내면 충돌 아닙니까? 아니, 맞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얘는 요 아예 버퍼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보낼 때 얘가 오면 살짝 담아뒀다가 보내고 다음에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면 이렇게 버퍼를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동일하게 보낸다 할지라도 얘는 버퍼를 통해서 충돌을 하게 돼 있고 그렇지 않을 때는 만약에 뭐 4가 이렇게 있으면 1이 2가 통신할 때 이렇게 통신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또 이렇게 그럴 때 할 때는 같이 목적이 같이 오는 건 버퍼를 사용하고 이렇게 해서 충돌을 제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면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이 맥 2계층으로 2계층 주소 프레임의 주소를 보게 돼 있죠. 아까 허브나 이런 것들은 주소 같은 2계층에 있는 맥 주소를 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단순히 뿌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계층 장비들은 기본적으로 1계층 기능을 존재합니다. 뭐냐면 이 앞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얘가 이렇게 보내면 여기 감소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럼 얘가 다시 이렇게 다시 증폭해 줍니다. 증폭도 기본적으로 1계층 기능을 기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플러딩이 아니고 포트별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예, 포트별로 이렇게 전달을 포워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브릿지라는 것은 스위치랑 기능은 거의 같습니다. 요 콜리전 도메인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다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얘는 대신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전혀 하드웨어가 아니다 보니까 좀 느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기반이다 보니까 지원하는 이게 스위치 포트 수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사실 거의 사용 안 됩니다. 다 이게 스위치가 브릿지를 대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위치는 사실 다음 나오는 스위치는 브릿지랑 기능은 동일하다. 그럼 뭐만 차이 났냐? 바로 여기에만 있습니다. 여기서 뭐냐면 얘는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빠르게 처리할 수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다수의 포트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망에는 이렇게 스위치를 예전에 쓰고 스위치보다 허브가 싸니까 요 밑에는 또 허브를 쓰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예전에 쓰기도 했는데 요즘은 이게 허브를 잘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컬리전 도메인이나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개념은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브릿지와 스위치를 간단하게 비교해 보면 브릿지도 여기 똑같이 2계층입니다. 잘못되어 있네요. 2계층이고 결론적으로 뭐냐면 브릿지와 스위치는 기능은 다 같습니다. 기능은 다 같습니다. 기능은. 근데 얘는 뭐다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얘는 하드웨어를 처리하다 보니까 얘는 좀 느리고 얘는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얘는 지원할 수 있는 용량이 적으니까 포트가 적고 얘는 다수 포트다. 그래서 얘는 사용 안 된다. 얘는 많이 사용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기능은 동일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거고. 그러면 허브랑 스위치랑 비교해 보면 자 스위치는 몇 계층이죠? 예, 2계층. 2계층 주소인 맥 주소를 보게 돼 있죠. 그래서 얘는 단순히 뿌린다. 근데 얘는 뭐냐면 이렇게 어떻게나 포워딩 원하는 방향으로만 전달하는 포워딩 기능이 있다. 이 포워딩 빼고 나머지 기능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아마 제가 다음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얘는 맥 어드레스 테이블이라는 게 가지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이렇게 전달하는데 반면에 얘는 불가하다. 그리고 얘는 공유 대역폭, 포트별 전용 대역폭을 가진다. 제가 아까 이렇게 얘는 이렇게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대역폭 여러 명이 있으면 어떻게 충돌을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보니까 그 대역폭을 n분의 1로 나눠 쓰게 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근데 얘는 같은 경우에는 얘 전용 포트로 스위치 같은 경우는 전용 자기 속도를 다 쓸 수가 있는 거죠. 예, 충돌이 발생을 하지 않으니까 예, 그렇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비용이나 뭐 이렇게 경향인데 사실 요즘 이 허브는 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자, 허브에 제가 이 충돌에 대해서 살짝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하겠지만 컬리전 도메인이라는 거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충돌이 발생하는 영역입니다. 이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까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 CSMACD지 않습니까? 요것을 하나 보면 이 안에서 얘가 보낼 때 얘가 동시에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요 안에 있는 애들은 다 뭐냐면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컬리전 도메인에 속해 있다는 거 봅니다. 근데 요것을 그대로 확장한 게 뭐라 했죠? 이걸 확장한 게 허브가 이렇게 단말이 연결되어 있으면 얘들이 보낼 때 얘가 보내면 어떻게 충돌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들이 하나의 충돌 도메인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얘가 이렇게 스위치를 이렇게 연결해 보겠습니다. 스위치에 이렇게 단말이 있고 얘가 이렇게 단말이 있고 얘가 단말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스위치는 얘가 보내는 패킷이 이렇게 가니까 바로 이렇게 전달한다 했죠. 그럼 얘가 이 사이에 보낼 때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발생을 하지 않죠. 얘가 이렇게 보면 충돌이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뭐냐면 얘는 같은 경우에는 얘가 보낼 때 얘가 아무 지장 없이 얘가 보낼 때 얘도 이렇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허브 같은 경우에는 이 방식이 동작하기 때문에 어떠냐면 이 안에 있는 애들은 다 충돌을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컬리전 도메인이 어떻게 되냐면 얘는 결론적으로 이 안에 있는 애는 누구하고도 충돌 발생 안 하고 이렇게 충돌 발생 안 하고 얘는 충돌 발생 안 하니까 이렇게 해서 컬리전 도메인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습니다. 만약에 요 사이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요거는 스위치는 이렇게 포트별로 충돌 도메인을 분리한다는 겁니다. 여기 허브가 있고 여기도 단말이 이렇게 있고 만약 여기에 허브가 있고 여기 단말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요 허브 요 안에 있는 애는 요렇게 있는 애들은 서로 간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죠. 또 요 안에 있는 요렇게 자기들끼리 충돌이 발생할 수 있죠. 근데 이 충돌이 얘한테는 영향을 안 준다는 거죠. 얘가 보낸 것들이 이쪽까지 영향을 안 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 스위치는 이 각 포트별로 이 충돌 도메인을 분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위치에 보시면 이 포트별로 충돌 도메인이 분리된다.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스위치는 보시면 그럼 왜 충돌이 발생 안 해요? 왜 충돌이 발생 안 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 스위치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단말이 이렇게 있지만 실제 스위치는 어때요? 여기 보면 우리가 단말 보면 UTP 케이블을 이렇게 보면 이게 1, 2가 뭐 TX 얘가 여기 RX 36으로 받고 앞에서는 TX가 36이면 RX 여기가 RX가 여기 36번 포트가 얘는 RX고 얘는 1, 2번 포트죠. 이렇게 송수신 구간이 어때입니까? 이 구간이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앞에 말했던 얘들은 이 하나의 케이블을 이렇게 공유해서 쓰다 보니까 어때입니까? 이것들은 결론적으로 뭐냐면 TX-RX 구분이 안 되죠. 근데 얘도 UTP 케이블을 쓰지만 허브 자체 동작이 뿌려버리다 보니까 이거랑 같게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스위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분되기 때문에 이 각각이 충돌도 발생하지 않고 각각 구분되니까 풀 듀플렉스 통신이 되겠죠. 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얘는 뭐냐면 풀 듀플렉스 통신이 가능하고 얘는 하프 듀플렉스 통신이 하니까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예. 그리고 충돌 도메인이 얘는 전체가 허브의 전체 포트가 하나의 충돌이라면 얘는 포트별로 충돌 도메인이 분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럼 스위치는 이게 모드가 있습니다. 이게 컷스루, 스토어 포드, 프래그먼트 프리라는 건데 우리가 아까 프레임 스위치 이전에 프레임을 봤는데 딱 스위치가 딱 왔을 때 어떻게 되냐면 이 목적지 주소 이 스위치 프레임이 이렇게 이게 전체 프레임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프레임 봤을 때 이 목적지 주소 요것만 딱 보고 나머지는 안 보낸 겁니다. 이게 딱 컷스루 목적지 주소 발생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스토어 앤 포워드는 뭐냐면 스토어 앤 포워드 전체를 다 봅니다. 저장 이 프레임 전체를
다 프레임 전체를 얘는 다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에러 체크를 다 돌립니다. 돌리고 그리고 나서 에러 체크가 없으면 전송합니다. 근데 얘는 이것만 보다 보니까 컷스루 같은 경우에는 앞쪽만 보다 보니까 목적 주소만 보다 보니까 제대로 프레임 체크가 어렵습니다. 에러 발생한 것들이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얘는 빠른 전달이 가능하겠죠. 얘는 좀 느리게 돼 있고 이 프래그먼트 프리란 것은 이 중첩 이 사이에 있는 것인데 이 에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64바이트 구간까지만 우리가 보게 되어 있습니다. 64바이트 구간까지만 보고 그거만 체크, 그까지만 에러 체크 후에 에러 없으면 전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치 모드란 것은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얘가 지연이 가면 갈수록 증가하겠죠. 왜냐하면 얘는 목적지 주소만 보고 얘는 앞에 64바이트 전체 보다 보니까. 근데 지연은 하지만 반면에 에러는 성능이 더 우수하겠죠. 그래서 신뢰성, 저지연 이렇게 차이가 있다. 그리고 버퍼가 얘는 실제로 전체 프레임을 저장해야 되면 많이 필요하지만 얘는 좀 적게 필요하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스위치들은 이렇게 스위칭 모드 변경을 다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모드를 이렇게 스위칭 모드를 이렇게 뭐 스토어 포드로 바꾸겠다 이렇게 오퍼레이션 모드가 뜨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바꿀 수도 있게 요즘은 기능이 나온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결론 이더넷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 정리를 하자면 이 이더넷은 실제적으로는 쓰는 장비가 1계층 장비는 우리가 리피터라는 장비가 있고 허브라는 장비가 있다. 근데 얘는 멀티포트 리피터 역할이다. 그리고 요것들 허브라는 장비는 결론적으로 충돌을 탐지하기 위해서 CSMA CD를 쓴다. 하지만 얘는 여전히 하프 듀플렉스라 해서 효율성이 낮다. 그래서 이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뭐가 나왔다? 브릿지가 2계층에서 브릿지랑 스위치가 나왔다. 얘들은 뭘 통해서 데이터를 전달한다? 중요한 건 테이블 만든다 했죠. 테이블. 어떤 테이블이었죠? 어떤 테이블? 2계층 주소를 가지고 있는 맥 주소를 가지고 있는 테이블을 포트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포트별로 어떤 포트에는 누가 있다는 거 있다 보니까 충돌이 발생 안 하죠. 맞죠? 얘는 그래서 포트별로 충돌 도메인이 분리된다. 도메인 분리. 근데 허브라는 거는 뭐다? 허브의 장비 연결되어 있는 모든 애들이 다 하나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이 브릿지란 거는 어떻게 단점이 뭐다?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느렸다. 근데 얘는 하드웨어적으로 빨랐다. 그래서 얘는 사실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프레임에는 제가 이렇게 했지만 앞에가 있고 뒤에가 있다. 뒤에는 에러 체크하는 게 있고 얘는 상위 계층으로 받은 데이터를 넣고 앞쪽에 DA 목적지 주소, 출발 주소, 타입 이렇게 있고 요것은 여기에 보면 상위 계층으로 데이터를 받지 않습니까? 이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를 알려주게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여기는 주소가 있다. 그리고 여기 에러 체크를 한다.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서 꼭 알아두셔야 될 것들은 제가 마지막에 설명을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